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벌써 2월입니다. 2월 2일 아임TV의 대전시정실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죠. 아레오입니다. 굿모닝 중청 신성재 기자 함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올빵해. 저 앞쪽으로 하면 될까요? 네, 앞에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어때요? 바뀐 분위기 보시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조명 있고 하니까 좋죠? 확실히 제가 잘생겨 보이긴 해요. 네, 잘생기셨어요. 우리 신성재 기자님은 말만 하지 않으면 되죠? 그죠? 본인이 잘 알고 근데 지금 있습니다. 생방 아니죠? 네, 생방 아닙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이거 다 뭐 편집 안 할 거니까. 네. 안 돼요. 침묵할 때 가장 멋진 신성재 기자와 함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주객 전도이호입니다. 서천 화재 상인들은 뒷전, 윤석열 한동훈은 상전. 피해를 입은 그 상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 만남이 좀 더 주목받아서 이렇게 정한 건가요? 근데 맞습니다. 무려 72%가 그 화재로 인해서 점포가 소실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언론은 상인들을 부각하기보다는 한동훈 폴더 인사로 대표하는 브로맨스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이게 과연 그 정치 기사인지 사건 기사인지 사회성 기사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좀 이렇게 그 보이는 가운데 만남이어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긴 했지만은 사실 더 좀 황당했던 거는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그 상인의 건물 2층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대통령이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간 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상인들이 분노한 거잖아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겨우 20분 남짓 그 1층에 머물렀고 이후에 그 상인들의 항의가 계속 나오다 보니 나는 1층에서 상인들을 만났다. 그마저도 상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관계자로 밝혀졌죠.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그 사진 있어요. 현장 사진을 보면은 그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뭐 소속 그 정치인들, 그러니까 서천군 의회 의장이라든지 군의회 의원들, 전직 군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상인들이 뒷전으로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상인 회장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한 몇 초, 10초 정도밖에 대화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죠. 도지사조차도 접근을 못하는데 상인들은 피해자들은 그 대통령한테 어떻게 접근하겠느냐 그런 볼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현장 영상 보니까 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항의하는 상인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뭔가 애쓰는데 역시 그 쉴드 쳐준 데는 한계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지금 상인들이 밑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꽉 막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저기 상인들이 계신지를 몰랐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자꾸 해서 오늘 위에 주요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갔는데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일부 못 보신 분들이 대통령 못 본 부분을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고 집중적으로 가는 건 이거 올바르지 않죠, 이거.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1층에 상인이 있는 거랑 2층에 상인분이 더 많이 계셨는데 그 공유가 안 되나요? 몰랐죠. 그렇죠. 상인 회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상인들이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상인들인 줄 알았어요. 몇 분 계셨어요? 몇 분 계셨어요? 경호처 직원이었다고요. 경호처 직원. 누가? 밑에 있던 1층에 있던 사람들이요. 사람들이요. 우리 못 나가게 막아놨어요. 경호처 직원 지금요. 1층에 여기에 계신 분들 더 지금 많았어요. 그 경호처 직원들이 많아요. 본사님 제가 공채가 빌딩 받고요. VIP 온다고 여기를 먼저 모실 건가 안으로 모실 건가 저희하고 상의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내가 혼자 보니 그쪽을 먼저 하시고 그러다 한 말씀을 자꾸 낫겠다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상인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다 경원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경원이 한 200명 돼요? 네, 그럼 1층에서 아니잖아요. 몇 명 정도를 만난 거예요? 제가 150명 내 200명 정도. 상인 150명이요? 아니죠. 밑에 상인들 150명 없었었어요. 그건- 2층에 다 있었었어요. 그건 없었겠죠. 네, 그런데 없었어요.
상인들이 왜 저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질이요 대통령께서 와서 위로의 한마디라도 해주시길 바랬던 거죠. 그렇죠. 올라오셔가지고 그런데 상인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1층에 그러면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상인분들 중에 대통령이 보신 분 계세요? 대통령님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상인분들 누구 만났어요? 누가 만났어요? 이런 피해가 났으면은 그 피해 현장이 어떤지, 그리고 상인들은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청취해야 하는 게 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좀 화가 나고요. 심지어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시에 그 단독 인터뷰했던 정규재 TV의 정규재 씨, 이 보수 논객인데 이분조차도 이런 그 재난 현장을 정치적 무대로 이용했다면서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참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인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에 우선 주안점을 맞추는 게 언론 본연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그 정치적 행태들은 당연히 그 후순위로 밀리는 게 상식적이고 언론 취재에도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언론 행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 벌어질 것 같다는 씁쓸한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총선용으로 전락하면 안 되옵니다. 예, 대전 금산 통합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금산군 의회에서 먼저 이 관련된 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었잖아요. 결의안을 행정구역 이제 변경안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이 내용인즉슨 금산을 대전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산군의 제스처에 응답을 했는지 대전시의회에서도 박종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산과 대전은 통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금산이 이제 충남도청사가 내포로 이전하면서 상당히 고립됐었거든요. 그리고 금산 군민들 상당수가 대전에 생활권을 두고 있어가지고 이 두 도시 간 통합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얽혀 있는 그 문제들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고, 정치권도 그렇고 지역 간의 그 상황도 그렇고, 충남도의 입장과 심지어 전북의 입장도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산이 원래 그 전라도 전북에 원래 소속돼 있다가 박정희 정부 때 그 다시 충남도 쪽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 금산의 여러 면 단위로 보면 좀 서로 입장이 좀 첨예합니다. 북부권 같은 경우는 대전의 편입을 원하고 있고, 그 남부권 같은 경우는 전북, 진안이나 무주에 좀 차라리 대전으로 갈 바에야 진안이나 무주 등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대전이 더 큰 도시 아닌가? 근데 이게 너무 멀어요. 실제로 제가 이 표를 갖고 왔지만 남일면, 불이면, 남이면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도 1시간 거의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금산 군민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서울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야기 많았지만은 막상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흐지부지 끝나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도 사실 이게 충남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잖아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차라리 국회나 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통합 논의를 이어가자, 그런 주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이 통합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긴 해요. 정치권에서 뭐 총선이 다가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자님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총선용일 가능성이 없지 않게 있죠. 총선 이후에 과연 이 불씨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한데, 왜냐하면 금산을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금산은 충남도청까지 1시간 30분 125km 떨어져 있다 보니 좀 어쨌든 그 충남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그 농민들을 제외하고서는 받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북부권은 대전에 좀 편입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이고 남부권 같은 경우는 무주나 진안 등에 좀 통합되면서 서로 그 장단점을 살려야 하는데 충남도만 그럼 손해 보는 거잖아요. 이거 잘 편집해 주세요. 예, 이런 거 절대 편집 못하죠. 대전 북부는 대전, 남부는 저 진안이나 무주 이러면 충남도가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오늘도 그 기자 브리핑 회견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충남도 이 반응 자체가 계속 반대를 할 입장이다 보니 이게 대전이랑 금산과의 협의만으로 과연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명분을 얻으려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주민들이 동의를 찬성이 많으면은 뭔가 탄력이 붙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그대로 사그라들겠죠. 근데 주민들 의사 묻는 절차 없이 정치권만 공방하면은 이건 총선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민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강자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두 진영이 지금 첨예하게 맞붙고 있어요. 인권 강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인권 강좌를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담당 강의를 맡을 강사가 전 대전시 인권센터장인 그 분이 이제 맡을 예정이었잖아요. 실명 거론하면 안 되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예. 김영길 강사님이 그 주인공인데, 뭐 고소 얘기도 있다면서요. 순정적인 내가 기사 쓰고 그래가지고. 뭐 목사라고 표기를 잘못했다. 뭐 네. 그게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좀 오해가 있어서 목사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 제가 목사는 맞지 않아요? 목사 맞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하면 자기 프레임 더 치워질 수가 있다고. 그런 그래서 걸 굉장히 좀 우려를 하시고 있으신데, 그래서 뭐 고소한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을 좀 법적인 검토까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쫄려요? 뭐 그런 걸 안 그런 쫄려요? 걸 갖고 쫄리면 기자가 아니죠. 네, 저도 네. 기자인데. 일단 안 쫄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것은 어쨌든 인권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게 옳다 그게 그르다라고 재단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좌를 두고서도 이거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좀 논란이 있는 분의 강의다 보니 취소를 권유를 해가지고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강의는 없는 걸로 이렇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김영길 강사 사례는 보면은 인권센터장 할 당시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행보들을 보면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이게 차별 아니냐, 그 인권은 보편적인 건데 너무 종교의 편향성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사실 인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될 가치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그건 죄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런데 뭐 성소수자나 이제 특수한 상황들을 죄악시 여기는 거, 이거는 보편적 인권에 좀 저해하는 그런 시각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 때문에 반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강사는 본인 딴에는 보편적, 천부적, 그리고 그 자의적, 그 일부 소수, 그러니까 일부 상대적인 인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학술적으로 실제로 이분이 인권 관련해가지고 논문까지 있고 박사학위도 실제로 있을 정도로 그 인권을 구분해가지고 그 일을 나누려고 했고 그런 상황에 경영을 하다 보니 좀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고 자기 어쨌든 학술적인 취지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만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자신만만.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 같은데 박사님이시면은 많이 공부하신 분이죠. 네, 박사까지 하셨으니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를 어쨌든 그 신분이 어쨌든 그 종교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없지 않게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다 보니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겼던 것 같은데 뭐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건 범죄입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거, 물론 종교적 관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뭐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이 나눠져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교리가 바탕에 깔려 있지만 종교가 다른 종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성소수자에 관련해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과 행동들도 보여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종교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무튼 이분의 강좌 예정돼 있던 것이 이제 결국 취소가 됐고, 근데 이분은 뭐 공개 토론 이런 것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조건을 INTV에서 한번 마련해 볼까요? 아니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거요? 무조건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야 한다. 또 시민사회 단체들과는 좀 토론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이번 주 네, 아뢰옵니다는 서천 그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의 만남이 주목받으면서 상인들이 뒷전으로 밀린 그 이야기와 대전금산 통합론이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권 관련 강좌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굿모닝 충청 신성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eep chasing stars, chasing stars. 네, 대전시정실로 네, 이번 코너는 민숙대감 상소입니다. 네, 상소 올리실 분 대전광역시의회 네, 김민숙 의원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연초인데 어떻게 의정활동 많이 바쁘세요? 네, 굉장히 바쁩니다. 뭐 행감 끝나고 좀 한가할 줄 알았는데 계속 바쁘고 또 하루하루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 처리하느냐고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지금 의석수가 이제 20대 2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국힘이 20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석인데 뭐 좀 변화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첫날 지난주에 저희가 임시회의 열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일단은 조은희 부의장님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고 빨간색으로? 네. 네. 네, 그런 정도. 그리고 특별히 뭐 달라진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회의가 계속 되면은 좀 뭔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의원님 오늘 올리실 상소 첫 번째 어떤 건가요?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 우리 사실 뭐 지방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여성들의 숫자가 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우리 대전에만 봐도 일단은 국회의원이 여성의 한 분도 없고, 그러네요. 또 그리고 이제 단체장 중에서도 지난번에는 한 분이 계셨지만 지금은 또 전혀 없습니다. 역대로도 없었죠. 박정현 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유일했던 그렇죠. 거였죠.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1949년도에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셨던 이명신 전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의 최초였고 또 그 다음에 한참 58년이 지나서 2006년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여성으로서 국무총리를 또 한 번 했었었죠.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여성으로서의 첫 대통령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민숙 있잖아요. 네, 앞으로 김민숙.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현재는 60% 정도 여성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시의원도 저희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 의원 저 50% 일단은 확보는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여전히 열악하고 우리 모든 이제 국민이 여성과 남성을 따졌을 때는 50%이잖아요. 그 50%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300명 중에서도 57명으로 18.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역대 가장 그 최고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이거보다도 숫자가 적었다 이런 얘기인 매우 거고. 적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의 당원에 따라서 30% 정도 여성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또 약속이 잘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숫자를 딱 이 쿼터를 정해 놓으면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쿼터 때문에 자질이 좀 떨어지는 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아니면은 낙하산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도 되게 무섭다고 참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신성재 기자 보면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음. 또 여성들이 많이 정치 참여를 하면서 좋아지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육이나 양육 그리고 뭐 그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일하고 있는 콜센터라든지 노동자들을 위한 부분도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해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금 더 참여를 하면 더욱 더 좀 더 풍부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있습니다. 정치 지망생들 숫자 제가 이제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망생 그렇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네. 더 많이, 그러니까 물론 뭐 차별적 요소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근데 그런 요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은 더욱더 이런 차이는 좀 인정하고 또 차별은 극복해서 여성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관심뿐만 아니라 좀 정치를 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성 여성은 함께 가는 존재인데 요즘 정치 문화 보면은 갈라치기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진영에서. 그쵸. 네. 느끼세요? 현장에서?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여성인데 또 조금 더 어리면 더 많은 또 어려움들도 무시당하고? 많이, 네, 당하고 있고 의원으로서의 뭐 그대로 바라봐주지 않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반말도 해요? 그럼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젊은 여성들의 그런 특히 이제 뭐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면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좀 공천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조금 시급한 것들이 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 정치 제도, 선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돈 들지 않는 그런 선거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청년이나 여성이나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를 하게 되면 그 너무나 어렵거든요. 사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도전조차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조금 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 비용으로 좀 인식하고 또 개인에게 불필요한 그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지만이 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정치에 또 참여할 수 있고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성들이 그 이제 정계에 진출하고서도 여성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키워 나가기 위한 좀 장치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을 대표하는 그 여성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 보니까요. 현재 정치권만 놓고 봤을 때 여성들의 정치 참여 비율이 남성보다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 관련된 그런 법 같은 것들도 현실을 못 따라간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젊은 여성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기존에 이제 그 여성분들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태까지의 지혜와 이런 경험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것들과 또 현재의 문제에서 그런 의식들이 잘 통합되면 그 젊은 여성들과 또 기존의 여성들과 함께 적절한 또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소는 어떤 건가요? 그 이장우 씨 예산을 이장우 씨? 이장우 씨? 이장우 씨? 아, 네, 이장우 네, 씨인 네. 줄 알았어요. 네. 큰일 날 이장우 씨. 뻔했습니다. 네, 이장우 시장이 너무 예산을 쓸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금 제가 많이 화가 났었고요. 그래서
대전시의 오만한 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양육기본수당 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전시 오만한 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의 깜깜이 행정,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은 그냥 참고자료입니까? 대전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톤이 센 것 같아요. 오만. 네. 예. 왜 그러냐면 분위기 어땠어요, 당시? 네. 원래는 이제 올해 24년도에 처음 하는 이제 본회의 임시회의였지만 본회의를 여는 상황에서 저도 좀 세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와 또 우리 시의회를 또 무력화시키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게 특히 더 우리 김민수 의원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요번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었던 양육수당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양육수당에 작년에 제가 예결위를 이제 봤을 때 거기에서는 0세에게는 0원, 그리고 1세에게는 15만 원, 그리고 2세에게는 3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예산은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2023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렇게 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갑자기 지자체로 내리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왜 영세는 왜 우리 안 주냐 이런 민원이 있으니 갑자기 그러면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23년도에서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그리고 양육기본수당이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1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갑자기 조금 더 부모급여가 더 많아지면서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125만 원으로 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 오히려 예산을 조금 줄여서 그거를 어쨌든 부모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더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모급여에서 그렇게 채워지는 만큼 양육기본수당에서 절반으로 줄였죠.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준 만큼 늘었으니까 대전시가 주는 거는 거기에 비례했으면 줄였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갑자기 2세는 왜 작년보다 더 올해는 더 많이 더 줄었느냐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빗발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지도 않은 대전형의 부모급여라고 해서 15만 원을 2세에게는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그러니까 겁니다. 대전시가 그러니까 축소 없앴던 거를 이제 그 부모님들이 반발하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붙여서 다시 되살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전임 시정에서 그렇죠. 했던 거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없애고 대신에 본인 브랜드의 새로운 거를 같은 금액으로 준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저는 양육수당은 이제 다른 부분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미 그 예산으로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확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산은. 네, 그렇죠. 확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불필요한 것처럼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뒤집은 상황인 거죠. 의회에서 결정난 거를 네. 상의 없이 뒤집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뀐 상황을 또 의원들에게 뭔가 설명하거나 이야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원들한테 바뀐 걸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바꾸고 싶으면 먼저 의회에 그렇죠. 그게 절차인 거잖아요. 네네. 아니,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게 없어서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오만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 부모급여를 대전형의 부모급여를 갑자기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 그 생애 주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주려면 적어도 23년도에 6월 30일 전에는 이미 논의가 됐었고 협의 요청서를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바꾸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대전 도시공사인가요? 거기가 남은 예산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지금 환수조치당하고 그런 그렇죠. 과정 겪고 있잖아요. 네네. 대전시도 의회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 복지부 장관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거가 생략됐다면은 뭔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네.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는요. 대전형 부모급여를 15만 원씩 준다라는 건 이미 이장호 시장이 발표를 한 것인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된 거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의회는 뭐 참고 자료로만 음. 하는 것이고 어떤 심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시되는 이런 상황들이 어디 산골짜기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광역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시장에 재량권이 있겠지만은 분명 돈 관련해서는 의회를 거쳐야 하는 건데 이렇게 의회 패싱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수기라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도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추경으로 세워서 보존을 하는 방법을 이제 택할 수밖에 없을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에이, 통과 안 되겠어요. 그렇죠. 통과될 그렇죠.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이번에 이런 사안들은 아무리 같은 당이어도 봐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우리 대전 시민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숙대감 상소는요, 네, 남성에 비해서 정치 참여 비율이 좀 떨어지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너무 전행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장우 대전시장식 예산 집행 아니냐라는 두 가지 상소를 올려봤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 can come back, better time is gone. I'm round,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ips.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네, 대전시정실록. 네, 이번 코너는 아니되옵니다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두 분과 함께 만납니다. 김재섭 대전 참여사 70년대 사무처장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참여사 70년대 사무처장 김재섭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점잖네요? 전 원래 점잖은 사람입니다. 네, 이 점자는 김재섭 처장하고 그 다음에 또 네, 이상호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지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여기 분위기 바뀌었는데 좀 어떠세요? 보시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얌전해졌구나. 어디를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를. 네. 카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혼자 이렇게 자뻑 많이 하신 이상국장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포즈 한번 취해보죠. 페이스북 올리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네. 어디 라면 사진 올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아니되옵니다 진행할 건데요. 네, 먼저 김재섭 처장님 이야기 들어보죠.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네, 그 대전을 비롯해서 전국의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내용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 의원들이 받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의정비 중에 하나인데요. 월정 수당은 흔히 말하는 인건비, 즉 월급입니다. 그것 말고 이제 의정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해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40조에 적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내규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시행령에 따라서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 상향됐거든요. 150만 원으로. 150만 원 상향되면서 온갖 곳들에서
지금 최대 금액치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전도 지금 중구와 서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다른 곳들도 인상 계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의원들의 의정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세비고, 근데 지방의원들은 의정비인데 의정비를 구성하는 게 월정수당과의 의정활동비. 작년인가요? 월정수당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인가? 월정수당을 대거 인상을 했습니다. 거의 막 100% 가까이 인상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100% 가까이까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보통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연동해서 인상을 합니다만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요. 구의원들 구의회에 좀 반란 같은 게 있었죠. 왜냐면 지역 간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몇몇 군데에서 이제 너무 차이 난다. 그러니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서구의회가 그때 오르기 전에 4천만 원이 넘는 곳이었고 연봉이. 그렇죠. 나머지가 3천만 원대였었던 그렇죠. 걸로 기억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뭐 대전의 강남구처럼 전국적으로 강남구 의회가 제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구처럼 다른 데도 올리겠다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서구도 안 올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뭐 30만 원부터 50만 원 가까이 꽤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결국에 2023년부터 받았던 의정활동비 내역을 보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의정활동비 180만 원과 1,800만 원과 월정수당을 한 4,196만 원. 그래서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씩 받아갔고요. 월정수당이 349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그 두 개를 합산하면은 400만 원대 499만 원입니다.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네, 그러면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이제 가져간 셈이 됐고요. 꽤 높은 금액이죠. 사실 뭐 한국의 중위소득이 200만 원 수준인데 최저임금을 이제 201만 원 정도 받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 의원들은 이제 월급 500만 원씩 받아갔다. 뭐 이렇게 사실 일만 잘하면은 돈 주는 거 아깝다고 할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을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더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올려도 정도껏 올려야지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사도 제대로 묻지 않고 더 반발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각에 보면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 중에 보면은 지방의원 의정활동 국민 만족도가 몇 %일 것 같으세요? 많이 낮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시죠. 한 15%? 아, 근접했는데 그보다 좀 낮습니다. 아, 이상호 국장이 몇 %? 한 20%? 더 낮다니까. 낮아요. 제대로 안 들었구만 이야기. 더 낮아요. 7%? 10% 높고요. 네. 13%입니다. 13%. 사실 만족도가 매우 낮고요. 사실 저희 대전 참여자 70년대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의 필요성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인터넷 기사 댓글 보면 도대체 기초의원 지방의원 뭐하러 필요하냐, 없애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용론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2년 전에는 월정수당을 그만큼 올려놓고 그럼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냐, 의정활동비까지 올릴 만한 명분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납득은 잘 안 됩니다. 뭐 심지어 그 의정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상황에 따라서 편법으로 돈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월정수당이 급여이고 인건비고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하는 데서 쓰라는 돈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디다 썼는가 이런 거는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그걸 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백하게 규약 법상에도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인건비는 명백하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세금으로 본다면 세금은 어디다 쓰이는지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실비 변상격이라면 일종의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의정활동에 쓰였느냐. 그렇지. 이걸 확인해야 의정활동비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아무런 것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월급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월급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원 아직 안 해봐서 일종의 업무 추심인가요? 아니죠. 업무 추심이 별도로 또 별도예요. 아, 이거 말도 안 개인별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의원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통장에 따로 한번 해봐요. 따로 찍히는 건지 한꺼번에 찍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김민수 의원한테 나중에 물어볼게요. 나중에 한번 저기 다음 코너에 나오는 그 구의원들한테 물어볼게요. 네,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은 또 얼마나 내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만약에 15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사실 요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월정 수당도 받고 의정 활동비도 받고 겸직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의정 활동비를 인상할 거면 최소한 의정 활동비가 어디다 쓰이는지는 좀 얘기하고 올려야 납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근거는 뭐래요? 근거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제 시행령에 원래는 110만 원이었는데요. 기초의회가 110만 원, 광역의회가 150만 원. 네, 그랬는데 네. 이것의 상한 금액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한액을 올린 겁니다. 그거밖에 이유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절대 공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예 의정활동비라는 항목을 없애고 그냥 월급 해갖고 그 월정수당으로 통합해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좀 고민 중인데 저희가 2022년에 의정활동비 돈 내용을 일부러 조금 주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착시효과 내려고 이렇게 세분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과거에는 뭐 이거 지금은 그런 용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과거에는 이제 명예직 성격이 강했으니까 이제 뭐 보전해줘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게 된 거죠. 아니 월급 500만 원이면 좀 해요. 아니 제가 저로서는 꿈꿀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저의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이제는 과거 규정과는 다르게 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보여지는 것이죠. 아니 이제 올해 전체적인 세금도 줄어가지고 긴축정책을 하고 있고 또 지방 교부금도 굉장히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돈을 다 깎아놓고서 또 의정활동비는 올린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그 국민의 정서상 이게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서상 안 되는 일이 한두 개입니까? 네. 정서상 납득도 안 되고요. 그 예산은 그 뭐 일단 의원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 뭐 예를 들면 뭐 20만 원씩 인상된다고 하면 그것도 뭐 엄청나게 큰 돈 아니지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 편성은 안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 의정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참 저로서는 참 답답한 일이죠. 그치. 행안부가 최대 금액을 올린다고 해도 그게 올려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 지방의회가 결단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몇몇 곳들은 상한액까지 올리진 않고 그 중에 절반 정도만 올린 곳도 있고요. 안 올린 곳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스스로 말해요. 뭐 이만큼 올리라는 뜻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판단하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 대전에는 6개 지방의회가 있죠. 대전시 대전광역시 의회와 각 자치구에 6개 의회가 있는데 각 지방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건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더불어서 어떤 의회에서 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가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쪽 얘기 해보죠. 네, 성국장님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지금 계속 이제 임박했다고 이게 언제부터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의사 인력 문제입니다. 의사들 많이 부족하죠. 그쵸.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병원 병원 특히 소아청소년과 이런 데 가면 아이들 부모들 막 오픈런 해야 하고 맞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네. 이 의사 인력만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1월 15일에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 의료, 공공 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 정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어떤 건데요? 일단은 의사 인력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전 방송에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있겠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돈 되는 곳으로 돈 되는 과에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인기과들이 있고 비인기과들이 성형외과, 뭐 피부과 이런 네.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를 좀 잡아가야 된다. 잡아가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약간의 어떤 그 면허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그리고 의료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의료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고 공공에 대한 면허를 국가가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준, 제재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개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지역의사제입니다. 이거는 좀 언론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몇 년간은
근무하게 한다, 일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군 파일럿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군 파일럿들은 전투기 조종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의무 복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전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공의대가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된다. 이 지역에 이제 지방 의료원들이 쭉 나와 있고 지역의 공공의료 책임지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인력들을 공공의대를 통해서 양성을 좀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수 의료 체계가 지금 현재는 요 체계는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의원이 있고 2차 병원이 있고 3차 병원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뭐 어려워 그게. 네. 쉬운가요? 예. 그 세 틀로 의원과 있는데 2차 병원은 구분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써 있는 데가 1차고요. 그거는 의사면허 있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2차는 그 전문의가 있으셔가지고 태강 특수 진료만 볼 수 있는 곳이 병상이 2차. 있는 곳이 그리고 병상이 있어야 하고 3차는 그 병상이 몇 병상 이상 뭐 그거 아니에요? 종합병원. 잘 모르시네. 아니 내가 저 병원 배칭 맞지 않아요? 내가 저 병원에 병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문 들어가서 일일이 문 열어보지 않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3차 병원은 중증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국가가 지정을 해요. 그러면 그 중증 환자들을 잘 많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거기다 가산을 해줍니다. 또 지원을 좀 더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충남대병원 그리고 요번에 됐습니다. 건양대병원이 우리 3차 병원에 승격을 했고요. 그리고 충남 쪽에 이제 우리 지역 충남 쪽에는 단국대병원 그리고 순천향병원이 3차 병원이었는데 이번 5번째 이제 요 심사에서 매 3년마다 이걸 하거든요. 근데 순천향병원에 떨어지고 잠깐 그러면 대전의 을지대학교 병원이나 성모병원 2차 병원입니다. 는 3차가 아니에요? 다 2차입니다. 어려운 거 맞네. 어렵다. 구급차 타고 가는데 다 3차 병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구급차는 1차도 갈 수 있어. 우리가 보통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요. 그 종합병원에도 급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3차 병원은 그렇게 우리 지역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3차 병원 지정할 때 우리 그 광역 그 섹터가 4군데는 필요하다 이러는 거 주장은 있었는데 늘어나진 않았고요. 3군데 중에서 어디를 지정할 것인가 해서 순천향이 떨어지고 그리고 건양대가 됐습니다. 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고 갈게요. 요 같이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순천향이 오랜 기간 동안 3차 기간이었어요. 근데 건양은 요번에 처음 됐거든요. 왜 이렇게 역전이 됐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는데 필수 진료에 대한 그런 것을 매기는데 순천향이 소아과 진료에서 점수가 깎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아과의 어떤 응급 그 진료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감점 요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종합병원, 3차 병원 잘 나가는 병원들도 지역에 천안이면 그나마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구인이 안 된다는 또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순천향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병원에 하려고 하겠죠. 돈도 많이 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유지가 안 되는 걸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의사협회는 계속 더 수가를 올려야 된다. 필수 쪽에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500만 원,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을 벌면 그 이상의 김재섭 차장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네요. 네, 꿈 같은 저도 500만 원도 꿈 같은 얘기인데. 저도 정기적으로 복권을 사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저도 꿈 같은 얘기인데 뭐 의사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줘도 안 가잖아요. 공공의료원 뭐 연봉 3억 4억 준다고 해도 지원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1000만 원 사실 낮게 잡은 겁니다. 근데 뭐 따지면 수가를 더 올려가지고 더 많이 돈을 참 이게 국민 정서하고 너무 안 맞는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들이 최저적으로 번다 하더라도 기본 월 1000 이상은 다 벌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는 워라밸을 따집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소아과 병원에 있으면 야간에 응급 환자들 봐야 되고 당직 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병원에 남아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필수적으로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을 공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지역 의사도 중요하고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일정 기간 병원에서 그 근무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필수 의료 관련된 그렇죠. 그게 예, 반드시 있어야 예. 한다.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다섯 번째로는 네 번째로 그 병상 과잉 공급 불분명한 개원을 규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요 사거리 가면 치과가 그 건물마다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 건물에 2개, 3개 있는 곳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의원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 우리가 조금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의원은 일정 시간 8시, 6시 이 정도면 닫잖아요. 야간에 진료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만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은 개원하고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원하는 것들을 비율을 조정을 해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의사 면허 있고 전문의 따면 개원 그 의원으로 개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규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체계, 그 실손보험 체계 그리고 그 비급여 체계 이런 것들을 그 급여로 돌리고 과도한 비급여는 하면 안 된다. 이게 한 5가지 패키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정치권에서 이거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의사의 문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긴 한데 필수적으로 지역의 어떤 소멸과 직결되는 문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지역 소멸이나 이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시면 더 심각한데.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절대 그 가볍지 않다. 의사 문제, 인력 문제가. 그런 건 어때요? 외국의 의사들을 들여오는 저는 찬성합니다. 네, 의사들 난리 날 겁니다. 뭐 프로야구만 하더라도 외국인 선수 1명 늘린다고 하면 선수 옆에서 막 반발하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사 노동자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청 설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제 닥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게 그렇게 딱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의사 문제도 그냥 의사 인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틀어막고 있고 지역이 고사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의사 수입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래옵니다는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또 의정활동비 인상 조짐 이야기, 그리고 의사 부족, 이게 과연 어떤 것이 근본 원인인가,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 문제 해결에서 5가지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네, 이 워라밸과 별로 관련이 없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재섭 대전 참여심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이상호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지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MTV 대전 시정실록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의 좋은 남매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의 좋기로 소문난 두 정치인 모셨습니다. 설재영 대전 서구의회 의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최재현 의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여전히 어색해요. 여전히 어색해. 왜 안 빠지지 그게? 물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초선이라 그런가? 아니 저 초선 의원들 상당히 많이 만나봤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두 분이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보면서 좀 뻣뻣하다 이런 거 지나시는 때 못 느끼셨어요?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어요? 네. 여전히 뻣뻣해. 누가 모니터 안 해줘요? 설 의원님은? 모니터 주변 동료 의원님들이 해주시긴 하는데 좀 딱딱하고 막 마이크도 좀 가까이 대라고 하시고. 네. 여전히 어색해. 네, 어색합니다. 네, 어색해. 네. 바꿔야겠어요. 의전 남매 아니라 어색한 남매. 어색한 남매. 좋은데요? 최 의원님 주변에서 어때요? 저 행정자치 신혜영 위원장님이 가끔 보시는데 잘한다고 하시던데요. 잘한다고 해요? 이상하네. 그분 더 심각한 거 보네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네, 두 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더 심각하신 분 같고, 네, 어색한 남매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기간이에요, 이제 그쵸? 네, 맞습니다. 2월에는 경선이 대부분 선거구에서 있을 예정이죠. 국민의힘은 어때요? 네, 저희도 이제 설 지나고 2월 중순이면 경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전 서구 갑을 2개 선거구가 있는데 설재영 의원님 서구 을 예, 맞습니다. 여긴 거죠. 예. 서구 을 선거구는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지금 예비후보 등록했나요? 4명 하셨습니다. 4명 예. 했는데 그 중에 주목받는 분이 그 한 분은 이태구 예. 전 대전 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서 의원님의 제페토 할아버지 양홍규 당협위원장. 예. 그 두 분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강노산 전 서구 의원님 계시고요. 또 조성천 변호사님 계십니다. 아, 그 네 분이 계신데 어때요? 지금 그 일단 양홍규 변호사 그 당협위원장께서 가장 오래 활동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인지도에서는 가장 앞설 것 같은데 예. 또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개적으로 이태구 전 행정부시장을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는 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 저는 진짜 예.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태구 전 행정부시장의 출판 기념회 때 현직 대전시장이 자리에 참석해서 정당인이니까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태구 가는 길에 이장우와 함께 끝까지 간다 뭐 이런 발언하는 거 그것도 양홍규 당협위원장 앞에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땠어요 분위기? 그래서 굉장히 좀 섭섭해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당에서 나온 그 공천 시스템 룰을 보면은 좀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또 자신감도 붙으신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 신인 가점 그 메리트를 좀 걱정했는데 왜냐하면 양홍규 위원장님께서는 전에 출마 경험도 있으시고 당협위원장님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었는데 또 상대 후보님께서는 유력한 후보님께서는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정치 신인으로 안 쳐준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해볼 만하다. 그리고 국민 경선이 80인 일반 국민 80. 네, 일반이 80이고 당원이 20이다. 그래서 더 해볼 만하다. 네, 뭐 전략 공천 얘기도 있지만 그건 아직 모르니까 아무튼 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그 강로산 예비후보와 조성천 예비후보는 그냥 별 신경 안 쓴다. 아니 사실 그분들을 더 응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응원해주고 있다. 왜냐면 그 신인 가점도 이게 3점, 4점 이렇게 나눠 갖는 조성천 예비후보는 예전에 서구청장 후보 한번 출마했었잖아요. 아, 예, 그러면은 없으시고 또 전 서구 의원이면 이제 뭐 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들 뭐 SNS 뭐 게시물 올라오시면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네, 응원해드리고 예의상?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대전 서구 을은 우선 뭐 우리 설재영 의원께서는 양홍규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쪽을 더 응원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최지원 의원님은 대전 서구 갑 선거구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는 6명이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해서 가장 치열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물론 지난번에 최재현 의원께서는 이용수 예비후보를 좀 선거를 돕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그 분위기 어때요 거기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전략 공간 위에서 지금 논의 중인 지역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분의 후보께서 이제 각자 뭐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 하시고 뭐 개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종태 예비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관련한 거를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그걸 또 이용수 예비후보 측에서 문제 삼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문제 삼는다라기보다 선관위에 저희가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제 후보자가 6명이면 6명을 같이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3명만 가지고 여론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명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예, 그렇게 여론조사가 되어 있고 지난해 연말에 예비후보 모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500명 미만이 나오다 보니까 공개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1% 503명이었나? 그렇게 그런 샘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을까 가요등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나오는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뭐 인지도 면에서는 장종태 예비후보가 가장 앞선다. 하지만 박병석 그 의원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도 무시 못한다. 거기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돌고 또 하나는 네. 전략선거구로 지정되기 네, 네. 때문에 청년 여성 네. 뭐 이런 쪽에 강조가 되면 또 여성 그 후보 이지혜 후보인가요? 네, 네. 그분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얘기 나오는데 서갑은 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청년이 지금 2명이고 여성이 1명에서 지금 이용수, 유지곤, 이지혜 이 후보가 그 대상자가 되긴 하죠. 그럼 민주당도 그 후보 결정이 2월 안에는 나는 건가요? 네, 2월 중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네, 그 조심스럽게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월에 상당히 피가 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민생토론회에서 GTX-C 연장 노선 그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타를 나중에 하겠다. 설계 먼저 해라. 그렇고 또 지방에 있는 광역철도망도 빠르게 해라. 뭐 예타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역의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 충청권 광역철도 사례를 보면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 대전청사까지 한 50분 걸리던 게 15분으로 단축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일단 대통령 이번 발언 그 설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뭐 지자체의 예산으로 뭐 진행을 하면은 공기는 짧아질 수는 있지만 어떤 그 사업의 안전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나라가 지금 빚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빚이 많아진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의 그 지자체의 곳간도 무시 못하는 상황인데 세심하게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정권이 혹여 바뀌더라도 좀 ING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네, 우선 저는 윤석열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 의지가 없다? 네, 그런 것을 제약은 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구 감염에 따른 출퇴근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릇된 인식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지방 위축만 저희가 볼 때 뻔한 상황인데 단지 이번 총선에서 이겨보자 이런 구상으로 혹시 이걸 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긴축 재정을 하겠다, 긴축 재정 이런 기조로 조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망 대책 사업비가 134조 원 중에 이제 국비가 30조, 지방이 약 29조, 절반 가까운 75조 원을 민간 재원으로 지금 충당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을 경우 이제 중앙이나 지방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저희가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면서 주요 국책 사업 일괄 예타 면제했을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내로남불이다. 이것이 딱 윤석열 정부와 그쪽에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좀 의아해했어요. 뭐냐면은 그대로만 되면 좋겠어. 그런데 일단은 그 GTX-C 노선이 천안 아산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 연장 구간은 충남도가 부담해라 이거잖아요. 네. 돈이 없어요. 그 돈 어떻게 만들어야 해요? 7조 원이란 최대 그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충남도가 그 돈을 마련해 할 것인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정부가 해주는 게 뭐야 그러면은 이런 거. 그다음에 예타를 면제해 준다고 해도 중앙투자심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 또 충청권 광역철도 이것도 민간 자본 유치해서 건설하라는 건데 그 민간이 들어올까?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민간이 그거 철도를 만들면은 수익을 뽑아먹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싸면 사람들이 또 안 탈 거 아니에요. 방향은 맞는데 그 방향을 가기 위한 그런 재원 마련부터 이런 것들이 너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거 너무 선심성 아니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계획했던 거나 좀 잘해라.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많은데 있던 것이나 마무리를 좀 잘 하지 이게 총선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좀 들 정도로 계획은 굉장히 크고 그런데 그 뒤에 그 수반되는 걱정되는 우려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 빚을 저희가 다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민간에서 안 한다고 주도를 하게 되면 차후에는 정부에서 이 빚을 그대로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 사실 뭐 정파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서울에서 이제 대전이나 다른 지역을 가는 거는 수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 대전청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게 수요가 얼마 네. 그거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중앙 정부가 돈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내든 민간 자본을 해라. 그거 예를 들어서 설재용 의원님 10선까지 하세요. 단 선거도 본인이 하고 돈도 본인이 마련했어요. 저는 응원할게요. 이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갸우뚱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얘기하고 시간 많이 지나갔네요. 대전 금산 통합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분 어떻게 이거 일단 뭐 다 떠나서 찬성 반대? 전 찬성이요. 찬성. 설재용 찬성. 최지연. 전 반대합니다. 반대. 아 그래요? 저는 찬성. 네, 우선 얘기를 반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왜 반대하세요? 그냥 쉽게 대전 금산 통합을 해서 대전에 있는 화장실 시설이나 추모공원 교도소를 만약에 금산으로 이정을 한다라고 하면 금산에 계신 통합에 동의를 하실까? 안 하시겠죠. 네, 이런 의문과 그 서천 특화시장에서 화재 대책 그 관련 브리핑을 할 때 국민의힘 소속인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김태흠 지사가 있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네. 이 정도로 이제 충남에 있는 분들이 이게 오히려 그렇죠. 논란에 그 야기만 될 것이다라는 조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거는 좀 반대 입장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 의원님은 왜 찬성하세요? 저는 뭐 찬성 쪽에 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방 소멸, 인구 소멸 관련된 부분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뭐 방금 최지현 의원님께서도 서천 특화시장 말씀하셨지만 저와 또 최지현 의원님은 서천에 또 저는 고향이고 또 학창 시절을 또 서천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서천에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천은 지금 인구가 49,000 정도 되거든요. 금산은 5만 정도 되는데 금산보다 더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는 보령으로 흡수되던가 아니면 지방 소멸이 될 1위 도시라고도 뭐 다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흡수가 돼서 더 뭐 생산적인 지역구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금산도 대전에 통합이 돼서 또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이제 생활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이용화되는 부분도 있고 화장시설 네. 뭐 여러 뭐 지자체가 혐오 시설을 시골로 보내면 찬성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잘못 들었습니다. 네. 대전 금산 통합을 해서 대전에 있는 화장실 시설이나 쫓지 않아 건졌고요. 네, 그런데 금산하고 대전시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대전에 있는 혐오시설을 금산으로 보낸다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에 무슨 금산이 이제 네네. 인삼이 유명하니까 또 대전시가 지금 바이오 관련해 갖고 굉장히 많이 그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네네.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연구 시설이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래도 대전보다는 땅값이 쌀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충남도청사가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한 네네. 이후에 금산이 너무 고립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산의 대부분은 대전하고 전라북도하고 경계를 하고 있고 충청남도인 논산시하고는 아주 살짝만 경계가 있거든요. 너무 고립되다 보니까 금산 군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뭐랄까 소외감, 개발에서 소외됐다라는 거 그리고 금산의 북부 주민들은 대전이 생활권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대전 입장에서나 금산 입장에서나 이건 한번 좀 얘기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까 찬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산군의회에서는 어쨌든 이거 통합하자라는 네네. 거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어주세요라고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이제 채택을 했고 대전시 의회에서도 스멀스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의원들 통해서 빠진 게 있어요.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없다는 거? 작은 게 생기던 번에 주민 여론 수렴이 가장 첫째이기 때문에 중요해 보입니다. 또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메가시티 구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4개 시도 지사가 공하는 것이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잉크도 바르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안 들더라고요. 된다고 보고 아니 하다못해 대전 세종 네네. 택시 영업권도 하나 통화 못 하는데 대전은 택시가 남아 돌잖아요. 세종은 택시가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하나 통화 못 하는데 무슨 놈은 메가시티가 된다고 저는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고 왜냐면 김포의 네네. 서울시 편입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엄청 띄웠잖아요. 근데 시민들 의사를 묻는 절차가 없었잖아요. 사그라들었죠. 그러니까 정쟁용으로 그냥 썼던 거예요. 하나의 정치적 아이템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구호 내지는 정치권에서 어떤 선거나 이런 전략적으로 아이템으로 소모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산 군민들 그리고 대전 시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의사를 물었는데 뭐 이게 선거 때만 나오는 이슈거리가 아니라 정말 아까도 뭐 서천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령이 흡수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금산도 대전에 흡수가 돼서 그 추후에는 우리 지방에 어디에 살든 간에 뭐 수도권 서울과 같은 그런 삶의 질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 방향성으로 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가 흘러가니까는 사실 제가 고향이 유성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유성이 대전이 아니었어요.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전에 편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수침교 아시죠, 두 분? 서구 의원이니까 수침교 아래쪽은 대전이 아니었어요. 그 용두동까지가 대전이에요. 점점 확산되고 그러다 나중에 유성 편입되고 또 신탄진 편입되고 이러면 대전광역시가 생겨난 건데 뭐 시대의 흐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색한 남매하군요. 대전 서구 갑을 선거구의 그 분위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쏘아 올린 그 광역 철도망 구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산 대전 통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대전 광역시 의회가 아니죠. 네, 대전 서구의 설재영, 최지연 두 의원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m Season 19. 네, 이번 코너는 기피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기피 리포트는요, IMTV에서 탐사 취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VCR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 기피 리포트, 남들이 다루지 쉽지 않은 그런 기피하는 그런 주제를 다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기자와 PD가 함께 만드는 리포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룬 취재한 내용은 사실 기자들 관련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자들께서 다소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엔 기자 없이 제가 혼자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자들은 매해 기자협회 체육대회라는 것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모여가지고 친목도 도모하고 하루 이제 즐거운 단합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은 한 2년 정도 쭉 지켜봤었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께 잘 정리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 스스로도 이 언론의 공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리포트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 기자분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기자님들이 싫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독자들 시청자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언론인들 스스로 어떤 지점을 고민해야 될지라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이 리포트 만들었습니다. 기피 리포트 이번 회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반 대학교랑 틀리잖아요. 연구한다든지 어떤 거 공부도 하는 그런 입장의 학생들 같으면 조금 수업이 되지 않을까요? 아닌 거야. 최춘규 대덕구청장님, 조승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원님, 박범계 국회의원님, 이상민 국회의원님, 이장우 대전시장님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 회원사 소속 기자들이 카이스트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엔 KBS 대전방송총국과 대전 MBC, TJB 대전방송, 그리고 대전 C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 4개사와 지면신문인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그리고 통신사인 연합뉴스, 이렇게 8개 언론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들 회원사 소속 기자들은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매해 가족을 동반한 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취재하면서 지쳤던 심신도 달래고 친목도 도모하는 차원에서 협회 차원의 체육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직업군의 체육대회에 지역의 많은 유력 정치인이 참석하거나 혹은 축전을 보내왔는데요. 최춘규 대덕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원님 축전 보내셨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님, 이상민 국회의원님, 이장우 대전시장님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만 봐도 지난 2022년엔 직접 행사장을 찾았고 2023년엔 국외 출장 관계로 관계 공무원을 대신 보내면서 시민열세로 격려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당일 정치인들은 어떤 경로로 기자들의 체육대회에 참석하게 됐을까요? 홍보 담당 관실에서 행사 안내 공문이 왔어요. 참석할지 여부를 알려달라고요. 정치인이라면 언론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게 됐죠. 독자 혹은 시청자를 대신해서 정치권을 견제 감시하는 언론인들의 행사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얼굴을 비추고 또 격려품을 보내는 모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자들끼리 하는 체육대회 정치인들이 가셔야 할까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말 그대로 얼굴 조정치는 가는 거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엔 카이스트 총장도 참석해서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입니다. 그럼 기자협회는 어떤 경로로 이곳에서 체육대회를 열게 됐을까요? 처음에 할 때는 모건대에 빌렸는데요. 거기 실기시험이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급하게 장소를 옮겨서 첫해는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해에는 이제 저희가 아예 이제 카이스트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한 거죠. 그럼 카이스트는 평소에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운동장 사용을 허가해주고 있을까요? 혹시 카이스트 운동장 그 행사 같은 거 위해서 좀 대여가 가능한가요? 외부는 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외부 대여는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학내 행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카이스트는 원칙적으로 외부 기관의 운동장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행사 실무를 협조했던 카이스트 관련 부서에 그 경위를 물어보았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외부 기관에는 운동장 대여를 안 한다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인문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시설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 대여 담당하시는 직원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운동장에 대해서는 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검토해서 하게 돼 있어요. 자체 판단으로 기자협회엔 사용료도 없이 무상으로 운동장 사용을 허락해줬다는 말. 여기에다 총장까지 직접 참석해서 축사까지 한 상황. 그런데 카이스트는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운동장 대여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편의 제공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청탁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 따져봐야 되는데 청탁금지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감시와 견제 그리고 취재 대상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여하지 않은 운동장을 대여해 주었다는 거 이 자체로서 좀 부적절하다고 할 만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진행해 준비되셨나요? 예, 노력 힘들 건데도. 그런데 이들은 교육 연구시설인 카이스트에서
오전부터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각종 소음을 유발했고, 또 운동장 한쪽에선 미리 준비해온 음식을 먹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최근 학내 금주 문화가 확산됐음에도 아침부터 술을 즐겼고 또 흡연도 일삼았습니다. 기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카이스트 관계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취사나 취식이나 음주, 흡연 이런 걸 허용하시나요,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분들을 믿고 진행을 한 거죠. 확성기 앰프 사용해가지고 이제 행사 진행하셨잖아요. 행사가 진행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도 말씀을 못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바라본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반 대학들하고 틀리잖아요. 연구한다든가 어떤 거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의 학생들 같으면 조금 소음이 되지 않을까? 아닌 거야. 제 생각에. 그런데 행사장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행사장 한쪽에 수북하게 쌓인 경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특정 국책 연구기관이 협찬한 듯한 물품도 있었고, 또 일부는 상당히 고가의 물품으로 보였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고가의 경품이 마련됐다는 문자를 발송하면서까지 회원사 기자들의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고가의 경품들 과연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고가 뭐 스타일러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TV 그런 것들은 구입하신 거예요? 떼면서 발행 받아서 구입했어요. 그런데 기자협회는 체육대회 경품 말고도 매년 회원들의 해외 연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경품 구입과 해외 연수 지원까지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자협회가 발행하는 협회보를 보던 중 이 자금 출처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자협회는 매년 2차례 협회보를 발행하면서 지면에 광고를 싣고 있는데요. 기자회비가 그렇게 많이 걷진 않잖아요. 그런 경품도 좀 고가고 또 해외 연수도 기자분들 나가시고 하는데 그런 경비들은 어떻게 조달하세요? 협회부를 2번 발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협회부 광고로 이제 좀 저기를 하죠. 그럼 광고를 실은 이들 기관은 얼마의 광고비를 집행했을까요? 우리는 지면협회부에 광고를 게시한 관공서 14곳을 선정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 550만원과 충청남도 500만원을 비롯해서 14곳의 관공서는 모두 3,245만원의 시민혈세를 기자협회보 광고비로 집행했는데요. 일부 회원사 기자들만 대상으로 발행하는 이 기자협회보에 시민열세로 운영되는 관공서가 이렇게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 일,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이해 충돌 소지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바뀌어야겠다라는 또 그런 마음도 지금 생각이 드네요. 권력을 감시하는 기자들에게 공공기관이 이렇게 후원하는 걸 통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요. 대학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재 대상으로부터 무상으로 운동장을 대여받고 정치인의 대거 참석과 광고비를 통한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우회 지원과 물품 협찬까지 특정 단체의 친목 도모라기보단 특권과 이해충돌로 얽힌 그들만의 리그 아닐까요? 헌법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에는 취재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민이 대신 부여한 권한을 수행하는 만큼 우리 언론인들이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